그 조선이 그 1591년 3년에 그 임진왜란 1597년 임진왜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지금 남한산성 저기 하고 있잖아요. 영화 하고 있는데 1635년 병자호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36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양난을 겪고 나면서 조선이 완전히 와해가 됐어요. 사회경제적으로. 물론 신분이 철폐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시스템이 그냥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학문이 실학입니다. 실학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전에는 그 청나라는 상대할 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게 파트너가 아니었어요. 오랑캐니까. 우리는 명나라가 있지 청나라하고는 없었어요. 그래서 청나라가 들어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뭐 무슨 몇 주기 이렇게 해서 연호를 쓰고 있어요. 뭐 만력 몇 주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만력년간에 뭐 이렇게 몇 번 돌아오면 지금 현재 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청나라 뭐 건륭왕제 연호라든지 뭐 이런 걸 쓰면 되는데 안 쓰고 그랬었는데 병자호란을 딱 당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청나라의 힘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제 뭐 세자도 끌려가고 뭐 주전파였던 누구 이런 사람들도 끌려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조공도 바치게 되고, 그리고 또 거기로 끌려갔던 사대부가의 여러 인질들이 돌아오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청나라 소식들이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가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가 뭐냐? 이거를 알고 싶었던 게 아니고 조선이 그 뭐라 그럴까 학문적 열풍으로 주작으로 성리학으로 이렇게 정말 중국에 버금가는 소중하였던 조선이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냐? 왜 우리가 오랑캐들한테 이렇게 핍박을 받고 뭐 이런 걸 하냐? 이래서 나타난 게 이제 북학을 중국 그러니까 청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청나라가 강성한 이유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나라가 조선이 왜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있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에 연행 간 사람들이 보고 또 거기에 인질로 갔던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청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조선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교류도 많아지고 문물도 발전해 있고 물산도 풍부하고 오랑캐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 학식도 높고 막 이런 거예요. 물론 관념은 한번 상민은 계속 상민이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일부 유학자들이 중국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야 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역사적으로 이렇게 됐는지를 확인해 보자.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고구려, 고조선 이렇게 넓었는데 왜 조선시대에 와서 이렇게 요 조그만 나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막 이러냐? 이거는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작아서 그런 거다. 그래서 뭐를 했냐면 이 사람들이 북방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를. 그랬으면 우리 조선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지금 상황이 그런 게 온 거는 그런 거다. 그래서 뭐라 했냐면 고구려에 관심을 갖고 그 발해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17세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발해고라든지 유득공의 발해고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발해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발해고가 나온 게 아니고 조선에 대한 그 전란 이후에 조선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또는 조선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 또는 그러려고 하면 진단이 필요한 그런 과정에서 청나라를 배우는 북학의 활동도 오고 양명학도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 시기는 요 시기 나름대로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생기냐면 지금 현재 모두에 말씀드렸던 한국이 15명뿐이 연구자가 없는 그 이유가 아까 그 기록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이렇습니다. 지금 중국은 이렇게 연구가 있어요. 1919년 잘 안 보이시겠지만 1919년에 처음 발해에 대한 단독적인 그런 이제 연구 성과가 나온 뒤로 뭐 이렇게 쭉 그냥 비약적으로 이렇게 확 올라갔는데 이 계기가 있는 거죠. 이 앞에까지는 지금 이제 75년인데 등소평이 그 개혁개방이라는 걸 하기 전에 폐쇄적인 시기에 있었을 때 이제 이루어진 거고, 요 뒤에는 개혁개방을 하면서 79년 이후에 중국이 개혁개방을 하면서 전 국토를 도시화하고 산업화하고 그런 과정에서 역사 연구가 부차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발해 연구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이제 발해 연구에 대한 거지만 그렇게 해서 확 연구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뭐를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땅을 판 걸 가지고 다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20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7년까지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게 또 생겼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내려오던 게 다시 이제 확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뭐 아무리 못해도 한 해에 60편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저거는 전문 연구만, 논문만, 책은 이런 거 빼고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을 한번 이렇게 보면 일본도 역시 비슷한 흐름이 가잖아요. 이렇게 많이 있다가 또 조금 있다가 이렇게 되는데, 일본은 중국보다는 조금 더 빨리 해서 한 10년 정도, 저게 1899년인데요. 일본에서 발해돼서 처음으로 이렇게 기술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뭐 나가통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되다가 여기 조금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여기 이제 보면 흐름으로 보면 여기 이제 많았다가 별로 없다가 또 이렇게 되잖아요. 요 많았던 시기가 중요합니다. 요 많았던 시기가 요게 1927년부터 47년까지예요. 우리나라 식민지 시대잖아요. 1927년이면 무슨 시기냐면 우리 역사에서 얘기하기로는 문화통치 기간이에요. 문화통치 기간. 1910년도에 조선이 식민지가 되고 무단통치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해서 그 막 헌병들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해서는 조선을 지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뭐 그런 또 흐름에 의해서 3.1운동도 일어나고, 이런 흐름에 의해서 그 시기부터는 이제 문화통치라는 걸 합니다. 뭐 자율권을 주면서 그 자율권을 조정하는 거죠. 사실은 조정을 하는 문화통치 기간부터 해서 30년대 들어서면서 뭐 병참기지화, 이제 뭐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제 병참기지화는 단독적으로 뭐 세계대전만을 그 염두에 둔 건 아니지만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만주에 진출하고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만주국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뭐 상해 이렇게 유럽의 이제 제국주의 국가들처럼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침내 뭐 이렇게 40년대 세계전쟁까지 이렇게 일으키게 된 거잖아요. 그 시기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왜 발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냐? 왜? 발해가 자기네들하고 뭔데 이 시기에 그 시기에 발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 시기에 일본의 통치 정책은 문화 정치잖아요. 그리고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온 게 이제 뭐 황국신민화라든지, 황국이 일본이잖아요. 일본의 신민이 되는 나라예요. 어디가? 조선이. 일본의 일반 백성들처럼 조선도 그런 거고, 일본과 조선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게 내선일체론이잖아요. 그렇죠? 내선일체론이잖아요.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저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만주하고 조선은 만선사관이라서 만주와 조선은 뿌리가 같아요. 이렇게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일본하고 조선이 같잖아요. 조선하고 만주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만주에 있는 조선 사람은 일본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주에 살고 있는 일본 백성을 누가 보호해야 돼요? 일본이 보호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국내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국내는 물론이고 만주까지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조선족이 가는 데는 일본 헌병들이 끝까지 쫓아왔다고 그러잖아요. 끝까지. 한 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중요하지 않고 조선족이 가 있는 곳은 일본 헌병이 항상, 그래서 간도에 일본 영사관이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거기 와서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만주국이 세워진 다음에는 일본 사람들이 와 있었지만 그전에 조선 사람들이 있어요. 간도가 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중국 땅으로 됐어요? 그 우리가 협약한 게 아니잖아요. 일본이 협약한 거예요. 일본이. 철도 공사를 하기 위한 그 권리를 획득하면서 그걸 넘겨준 거잖아요. 그런 그 역사적 배경 하에서 사실은 이런 연구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시기에 일본의 그 역사 흐름, 역사 인식은 뭐냐면,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고 고구려는 한국의 역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해의 문화품, 뭐 기와라든지 기와에 그려져 있는 연꽃이라든지 아니면 뭐 복식이라든지 이런 문화의 큰 흔적들 중에는 고구려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신라의 그런 요소들도 보인다. 비교가 이렇게 돼. 이렇게 항상 당나라하고는 같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당나라에도 있기는 있는데 이거는 고구려에서 볼 수 있는, 고구려 유물에서 또는 문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발해 문화에는 전부 보인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거를 한국사다 이렇게 인식해, 조선하고 관련을 짓고 있어요. 왜? 내 땅이니까. 일본 내 땅이니까, 내 땅. 중국 거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연구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주의를 요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도 한번 볼 수는 있어요. 우리나라는 제일 빠른 게 1962년입니다. 거기 뭐 자료에 이용범 선생님이 뭐 무슨 글을 썼다 이런 게 있는데 그때 이제 단독으로 된 거예요. 근데 자료가 없고 이 60년대부터 이제 그 80년대 1993년에 이제 중국과 이제 수교가 됐으니까 그 이전에는 현장에는 가는 거는 말도 할 수 없고 그다음에 고고학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문헌으로 했어요. 이 시기에도 전부 그렇습니다. 2000년도까지는 전부 문헌만 가지고 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자료들에 조금 있는 걸 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생겼구나,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그렇게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학자들은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왜냐? 없는 거에서 그 설득을 시켜야 돼요. 없는 거에서 설득을. 그렇죠? 이게 그 잘된 거라고 하면 설득을 시켜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사변적이에요. 중국은 듬성듬성해도 돼요. 왜? 자료가 있으니까. 고고학 자료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거다 그러면 되는데, 논리적으로 잘 안 맞아도 그러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어떤 흐름들,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합니다. 초창기에는 없었다가 이제 이렇게 활성화되는, 정보가 교류되고 또 왕래 현장을 답사할 수 있고 고고학 자료들을 또 우리가 수집해서 볼 수 있고 이런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은 같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고고학 자료인데요. 서고성은 이제 그 발해 5경 중에서 중경에 관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상경,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왕실 귀족 무덤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건국했을 때 아까 그 정해공주 묘비 나왔다고 하는 곳 있잖아요. 요게 관한 자료고요. 요거는 동경, 5경 중에서 세 번째인 동경. 그다음에 요거는 요즘에 그 신문 기사를 보면 뭐 러시아에서 뭐 많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거기입니다. 크라스키노라고 하는 곳인데 러시아까지도 발해가 그
국토로 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북한 지역에도 있습니다. 회령 지역에도 역시 관련된 자료들이 있고, 부거리도 이제 북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해주에 이제 그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중요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문헌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어서 보면 그 요즘에 이제 그 많은 논의들 중에서 고조선에 대한 논의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신문지상이라든지 아니면 학술계라든지 이런 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결국은 다 영토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영토하고. 이게 지금 뭐 우리가 중국을 다 뛰어넘어서 뭐를 하자 이런 건 아니지만 역사의 실상을 분명하게 보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있는데, 그 발해는 발해 5경 15부 62주를 구성하는 지도가 여러 장들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잘 보실 거는 지금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뭐 어디서 많이 비슷하게 본 지도가 있어요. 최근에. 그 다음에 다시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지도가 있습니다. 이런 지도. 이제 같은 색깔로 칠해져 있는 거는 같은 나라 땅이에요. 그러니까 요 나라가 여기 좀 퍼르스름하게 보이는 요 나라가 당나라의 영토를 표시한 건데, 이렇게 가다가 요 아래쪽에 여기는 지금 현재 대련입니다. 대련 지역인데 요동반도라고 하는 곳인데 이 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를 보실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이 빨간 선 안쪽은 다 이제 그 발해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이 세 지도는 똑같은 지도인데 사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역사 인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지도에 이 지역이 이 지금 단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의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 되어 있는 이 지도는 그 보시는 쪽에 왼쪽이 이제 그 당나라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왜 저렇게 되어 있을까요? 요거는 이제 중국 사람들의 이제 역사 인식입니다. 발해를 바라보고 있는 역사 인식인데, 이 지역이 이렇게 우리 쪽에서 보면 공백으로 되어 있거나 당의 영토로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1945년에 해방이 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 그 군정청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군탁 통치를 받았잖아요. 그렇게 받았는데 위에는 소련, 밑에는 이제 그 미군이 이렇게 미국이 했어요. 고구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저 지역에 군정청이 들어왔어요. 군정청. 안동도호부라고 하는 군정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지역을 다스리기, 이 고구려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안동도호부라고 하는 군정기관이 들어왔는데, 그 군정기관이 언제 없어졌냐? 그 문헌 기록상으로 755년에 없어졌어요. 왜 755년에 없어졌냐면 그 해에 뭐가 생겼냐? 아주 그냥 전대미문의 동난이 생겼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사의 난이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양귀비와 현종의 그 뭐 사랑 이야기의 출발점이 되는 그 안사의 난이 일어날 때까지 안동도호부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지도를 쓰는 겁니다. 여기에는 누가 있었어요? 안동도호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중국의 관리를 받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 이게 기간이 없잖아요. 기간이. 그렇죠? 이게 언제 때 영토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게 있으면 명확할 텐데, 요건 안사의 난 때까지다 뭐 이렇게 했으면 딱 좋은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보신 요거는 조금 다르잖아요. 아까 걸로 보면은 엄청나게 후퇴한 역사관이죠. 어떻게 보면 요거는 일본 학자들의 역사관입니다. 일본 학자들의. 그럼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또 저렇게 인식하는 이유가. 그렇죠? 여기는 다 발해 땅인데 여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발해가 이렇게 생기고 쭉 이렇게 외국 간 거예요. 뭐 당, 돌궐, 일본, 신라 이런 데하고 이제 교류 관계를 이렇게 막 맺고 있는데, 그 중에 사료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기사가 있는 거예요. 800 몇 년에 그 고려에서
당으로 사신을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고구려를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발해가 있던 시기고 고구려가 멸망한 지 엄청나게 뒤인데 고려에서 사신을 보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럼 얘네들은 없는 얘기를 썼겠냐?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얘도 유의미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에 있었겠냐? 여기는 다 발해 땅인데 어디에 있었겠냐? 여기에 있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 진짜 그러냐? 그거는 더 검증을 해봐야 되죠. 더 검증을 해봐야 되지만 일본 사람들은 여기에 아무튼 당나라의 통제를 받는 또 다른 나라, 고려라고 불리는 또 다른 나라가 있었다. 그리고 얘는 발해하고는 관계없는 나라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물론 우리나라 학자들이죠. 왜냐? 732년이라고 하는 그 무왕 때 나라를 이렇게 막 다스리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그 발해가 이제 5경 15부 62주잖아요. 62주가 얼마나 큽니까? 신라가 9주 5소경인데 5경은 같지만 9주하고 62주 하면 땅의 범위가 엄청 넓을 거잖아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앞에 지도를 보시면 좀 더 알겠지만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고구려 중심구역이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아닌 지역도 있잖아요. 이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는데 당이 얘네가 요 뒤에 있는 흑룡강성에서 살고 있는 어느 한 부족, 흑스말갈이라고 하는데 흑룡강 주변에 살고 있던 말갈이라고 하는 이 부족들을 회유를 시킨 거예요. 야, 니네 내 말 잘 들으면 우리가 니네한테 달력도 주고 우리가 니네들한테 좋은 물건도 주고 우리한테 수출할 수 있게 우리가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지원하고 군사적으로도 지원하고 저 밑에 발해 때문에 안 되겠는데요. 그거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지켜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대신 니네가 우리의 말을 듣는데 우리 편이라고 하는 증거를 줘야 되잖아요. 증거를 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행정구역의 하나로 들어와라. 뭐 푸에르토리코라든지 이런 데처럼 괌이라든지 이런 데처럼. 그래서 여기다 이제 흑수주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들킨 거죠. 이 발해 이 무왕한테 들킨 거예요. 근데 무왕이 생각할 때 기분이 너무 나빠요. 내 뒤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나라를 이렇게 확장해가고 그 백성들을 안위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은 데서 복병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나라를 정벌합니다. 정벌한다 그러니까 좀 그런데 군사행동에서 그냥 완전히 그 무력으로 진압을 해요. 그랬는데 괘씸한 거예요. 괘씸한 거. 또 이 일로 인해서 발해 왕실 내부에서 서로 싸우게 되고 형제가 막 등을 돌리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동생이 당나라로 도망가고 망명해버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했냐? 무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나라의 등주라고 하는 데를 공격을 했습니다. 등주가 어디냐면 지금 산동성, 위해, 연태 들어보셨죠? 거기 많이 가시니까 그 지역을 공격해버렸어요. 거기는 어디냐면 이때 동북아시아에는 4나라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4나라. 당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당으로 가려면 거기를 가야 돼요. 거기가 우리 어디냐 인천공항 같은데 인천공항. 우리나라로 들어오려면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듯이 거기 당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기를 거쳐야 되는데 그 지역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방장관들을 전사시키고 막 이렇게 했어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지역이 아까처럼 그 당나라 지역이면 어떻게 우리가 군사행동을 할 수가 있었겠냐. 발해가 이 지역을 압록강에서 나와서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가 당나라 땅이면 얘네들이 어디서 출발을 해가지고 어디로 해서 얘네들을 가서 기습 공격을 할 수 있냐 이런 의문을 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전과 같은 이런 지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관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기본 설명은 다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중국 지역에 남아 있는
이제 유적들 이런 것들을 볼 겁니다. 유적이 중요한 이유는 좀 전에 누차 말씀드렸듯이 기록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자료가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유적을 중시하는데 중국 지역에는 지금 현재 이제 그 중국 지역입니다. 여기는 중국 지역인데 러시아는 이제 그 제가 아직 답사를 해보지 못해가지고 러시아 지역은 좀 빠져 있습니다만 중국 지역에는 이렇게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거 이게 전부 다 발해에 관련되는 유적이에요. 엄청 많죠. 이게 한 650곳 지금 확인된 것만 그 정도 되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에 나라를 세운 곳 구국이라고 합니다. 요 선이 이렇게 교통로예요. 지금 교통로상으로 이렇게 유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어디로 옮겼어요? 중경이라고 하는 데로 옮겼습니다. 아까 서고성이라고 했던 데 있잖아요. 그 지역으로 나라를 수도를 옮겼고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갔냐면 북쪽에 상경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한 데 있잖아요. 흑수말갈이 살던 곳. 그러니까 이 지역으로 수도를 옮겼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지역이 어떻게 됐다? 안정됐다. 그리고 나라의 중심으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확고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옮긴 시기가 755년이니까 755년 적어도 755년에 이 흑수말갈이 중심지였던 상경 지역은 군사적으로 위협을 전혀 받지 않는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군데 더 갔어요. 거기 어디냐면 여기 한자가 잘못됐는데요. 동경입니다. 동경. 우리가 5경 중에서 중경, 상경, 동경 이 수도가 됐었고 도읍지가 됐었고요. 나머지 두 개가 있죠. 두 개. 서경암록부라고 하는 곳이 한 곳 있고 그 다음에 남경이 있습니다. 지금 원산만으로 추정이 되는 남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지역은 수도가 된 데는 없지만 이렇게 이제 지역적으로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구국은 처음에 나라를 세운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유적들이 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전체적인 지도상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지도 내용에 있는 사진들을 잠깐 볼 겁니다. 조금 전에 구국이 있었잖아요. 구국 대종이 나라를 세운 곳 거기가 어디라고 했죠? 네, 동모산입니다. 동모산. 이게 동모산이에요. 너무 빈약하지만 동모산입니다.